자,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낭만주의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자, 낭만주의 앞에 이어서 그 네오클래시즘, 신구전주의를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낭만주의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81페이지에 보면 18th century, 18세기죠. 18세기에 우리의 교재에 보면 이제 소설에 관련된 얘기들이 86페이지, 81페이지 18th century prose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슨이라든가 로렌스 스톤 이런 소설의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Early 19th Century Poet, 낭만주의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 낭만주의 하면 워즈워드와 코올리지가 서정민 릴리컬 발라드를 냈다는 얘기부터 이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챕터 9 91페이지부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 앞에 신구전주의와는 달랐어요. 낭만주의는 뭐예요? 신구전주의가 이성과 질서와 합리 이런 것들을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즉 신구전주의에서는 어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기준이 돼서 호모와 같은 시를 써야 된다는 것이 신구전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다시 하면 우리 공자와 맹자와 같은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맹자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외다시피 읽어가지고 그와 비슷한 글쓰기를 잘 갈고 닦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신구전주의자들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정형화됐고, 그것은 뭐 굉장히 연습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시를 써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18세기 말에 오면 로버트 번즈라든가 블레이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상상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된다. 그렇게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상력, 즉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꼭 그렇게 정형화된 틀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18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켰어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하나의 전기점이에요. 즉 지배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유럽에서 지배 세력은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군대를 운용한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을 짓밟고 통치하는 이러한 시절이었다면,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것은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루이 14세를 태양의 왕이다, 태양왕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17세기의 영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왕권을 제한하려는 의회가 영국에서는 나오게 되고, 그 왕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그러한 반대 움직임이 의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명예혁명을 거쳐 권리장전을 거쳐서 인민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조용한 혁명으로 일어나서 명예혁명이라고 했지만, 프랑스는 그게 아니었죠. 바스티유 감옥을 막 탈취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혁명,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으면서 혁명을 일궈냈죠. 그래서 왕을 처형하고 이제 시민들이 지배하는 이런 공화정의 시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 프랑스 대혁명에 누가 참여했느냐면 워즈워드가 한번 거기를 가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워즈워드가 프랑스 대혁명이야말로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780년 프렌치 레볼루션이야말로,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아주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워즈워드가 프랑스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중에 돌아왔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흠모했지만 이제 나중에 로베스피에르라든가 이런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 앞에 왕정 못지않게 또 폭군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워즈워드는 프랑스의 대혁명에 참 그 광경을 보고 뭐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남의 나라 가서 그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1798년에 이제 새로운 시집을 썼는데 그것이 더 릴리칼 발라드예요. 서정 민요 시집을 코올리지와 함께 출판을 했는데 이 서문에 중요한 말이 있는 것이죠. 이 서문에 이제 뭐냐면 낭만주의의 어떤 시작을 빵빠라를 울리는 거예요. 시는 농부의 언어도 시어가 될 수 있고 농민들이 얘기하는 농부가 얘기하는 평범한 언어가 시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아주 고매한 언어를 갈고 닦고 훈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농부의 언어도 시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동스러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막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명을 받았던 감정을 가지고 집에 와서 드러나서 이렇게 하루나 이틀 좀 지나고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 감동이 몰려와요. 그래 즉각적인 감정의 흘러넘침 이것을 집에 와서 recollection 회상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파딜스라는 유명한 워즈워드의 시가 있죠. 데파딜스. 그러면 호숫가에 핀 수선화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밤하늘에 까딱까딱 이렇게 물결에 흔들리는 수선화의 모습을 보고서 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리콜렉션 회상이 물결처럼 감동이 넘쳐와서 시인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 유명한 데파딜스 수선화예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일부러 또 여기도 내가 또 가봤었죠. 그 글라스미어 그 호숫가 영국의 굉장히 큰 호숫가죠.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이번에 배를 타고 거기도 지나가 보기도 했고 워즈워드 생가에 들렀어요. 그 워즈워드가 살았던 그 도로시인가요? 그 여동생과 함께 살았던 생가를 가봤는데 바로 그 언덕에서 그 글라스미어 호수를 바라보는 곳이었는데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고 언덕에 그 호수를 내다보는 집이었는데 요새는 뭐 못 들어가게 하고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카메라에 많이 찍어 왔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지만 좀 이제 계약하면 하기로 보여주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5월 11일 날 개교할 거예요. 대면 수업을 할 텐데 11일부터 우리 수업하는 때에 시간이 되면 내 핸드폰에 있는 그 자료들을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아 가지고 핸드폰인 걸 쫙 옮겨 보여주기 좀 애매해서 우리 계약하면 그런 사진을 내가 이제 좀 보여주기로 하고 또 그 워즈워드의 고향에 가서 워즈워드가 여동생과 함께 같이 거기서 살았었는데 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워즈워드가 여동생과 함께 거기서 아주 살림을 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고 그 둘이 거기서 한참 떨어졌다가 만나가지고 여동생이 오빠를 흠모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많은 연구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덤에 묘지에 가 보니까 아주 뭐 그 이끼가 많이 껴 있고 그 무덤에 그 위에 소나무에서 떨어진 그 솔잎가루가 많이 덮여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언덕 계곡에
어느 찻집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찻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는 워즈워드 흠모자들에 의해서 그 동네는 먹고 살았는데, 그 동네에 또 과자점이 있는데 생강 브레드, 진저 브레드, 생강을 빵에 넣어가지고 비스켓처럼 구워서 파는 집인데 하루 종일 줄 서서 사서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줄 섰더니 뭐 비스켓 같이 생긴 그 진저 브레드인데 진저 비스켓이겠죠. 그걸 사서 먹었는데 그렇게 뭐 맛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쨌든 그 글래스미어 그 호숫가 옆에서 살았던 워즈워드죠. 자, 이 워즈워드가 영국의 낭만주의의 큰 포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의 개벽을 알렸던 그런 시인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이런 얘기들을 다 섞어서 말로 하도록 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뽑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즈워스하고 코올리지가 릴리칼 발라드, 이 서정민요 시집을 발간한 1798년에 낭만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집은 1798년에 나왔는데 1800년에 재판이 나왔어요. 1802년에 3판이 나왔어요. 낭만주의 문학의 선언서, 매니페스토로 평가되는 프레피스, 서문은 초간본이 아니고 재판본에 처음 등장하고 3판본에서 증부가 되었죠. 워즈워스와 그 콜리지는 워즈워스 고향인 레이크 디스트릭트 글래스미어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이 레이크 지역에서 호수 지방에서 함께 자며 뭐 거기서 지내는 거죠. 뭐 술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밤낮으로 호숫가와 숲속을 산책하며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집에 들어간 제목에 들어간 서정시 릴릭과 민요 발라드, 발라드는 뭐예요? 민요잖아요. 서정시는 릴릭이에요. 그래 릴릭할 발라드, 서정 민요를 통해서 신구전주의 시대 동안에 사소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던 뭐 인간의 사랑 얘기, 어떤 민요와 같은 거, 뽕짝 가요에 대한 오히려 중요성을 이제 부여하고 신구전주의 미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시인들의 몸짓이었다. 신고전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이섬, 보편,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중용. 근데 이런 거는 치워버리고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거다. 그래서 워즈워드가 이 재판본 서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평범한 삶에서 취재한 사건과 상황, 인시던트와 시츄에이션을 노래한다. 그 시인은 평범한 삶에서 자기가 취재한, 끄집어낸 이 사건과 상황만을 노래한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그 또한 운문과 산문의 언어에는, 시와 산문의 언어에는, 소설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 The language of ordinary men and women, 그러니까 농부의 언어,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도 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시골 사람들의 가다듬지 않은 말투도 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태도는 관습에 입각해서 정확한 운율을 지켜 호모처럼, 그리고 시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돼. 갈고 닦아서 이게 시에 쓰이는 언어야, 이렇게 시적 언어를 다듬었는데 이런 신구전주의 문학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 앞에 신구전주의는 아주 예술품처럼 시어를 다듬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다가 농부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잠꼬대 같은 얘기도. 그래서 이 서문을 보면은요, 워즈워스는 뭐라고 시를 정의하느냐면,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렬한 감정의 자연 발생적인 분출, 흘러넘침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A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powerful feelings. 그러니까 하면 아주 강력한 감정의 spontaneous, 자연 발생적인 overflow, 분출, 흘러넘침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죠. 시는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막 흘러넘치는 거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워즈워드는 전통과 규칙, 공리 이런 것을 떠나서 상상력과 전설,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했어요. 이러한 워즈워드의 예술로는 뒷날에 셸리가 뭐라고 한 것과 비슷하느냐면, 셸리는, 시인은 진격의 나팔 소리를 드높게 부르는 트럼펫이며 이 세상에 임명받지 않은 입법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셸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시인은 진격의 나팔 소리를 드높게 부르는 트럼펫이고 이 세상에 임명받지 않은 입법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은 주로 낭만주의 시인들이 모두 사망하고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1832년까지 쭉 지속이 되고, 낭만주의 문학계에서는 시가 낭만주의 시대에는 압도적으로 유행했고, 아까 얘기했던 워즈워드와 콜리지에서 시작해서 셸리, 키츠, 그리고 바이런, 이런 중요한 시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시인들, 워즈워드, 셸리, 키츠, 바이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낭만주의 시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낭만주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내가 좀 했는데, 화면으로,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의 모태는 바로 프렌치 레볼루션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다. 영국 역시 산업자본주의와 자유방임 정책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나날이 심해져 갔고, 특히 여성과 아동들의 학대는 극에 달한지라서 혁명에 대한 열망은 프랑스 못지않았다. 하지만 영국의 혁명은 끝내 오지 않았다. 대신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반동 전쟁 등 프랑스 혁명의 일탈 등이 영국의 지식인들을 좌절로 몰아갔다.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막 흥분했는데, 다음에 혁명 다음에 하는 짓을 보니까 똑같구나. 자, 그래서 릴리칼 발라드의 정신적 혁명을 기획한다. 그러니까 앞에 과와 이 릴리칼 발라드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신구전주연, 바로 물리적 혁명은 요원하지만 인간의 내면적 혁명은 가능하다는 전제로 서정 민요 시집은 18세기가 지향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의도적이고도 근본적인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니까 18세기와는 다르다. 아까 얘기했죠. 1800년 재판본조 세컨드 에디션에서는 워즈워드의 서문 프레피스는 더 나아가 18세기식 관념들 하나둘을 불러들여서 다 18세기는 부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experiment to determine how far the language of conversation in the middle or low class of society is adapted to purse of poetic pleasure. 자, 시적 즐거움의 목적에 적합하다. 뭐가? 미들 클래스 또 로우 클래스, 중산층이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의 대화의 언어가 얼마나 그 시적 즐거움에 적합한지를 디터마인한, 결정하는 어떤 실험들, 이런 것들이 시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먼 라이프,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온 사건과 상황을 얘기해야 된다. 시는. 그래서 뭐 호모의 공자님, 맨자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커먼 라이프,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사람의 일상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인위적이고 귀족적인 시 주제와 용어를
거부했다. 그래서 릴리칼 발라드의 서문은 문학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죠. 시는 호모와 같이 쓰니 공자와 맹자와 같이 잘 다듬어진 근엄한 문장으로 시를 써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농부의 언어도 시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까지 문학이 나아갈 가장 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워즈워드는 개인의 정서를 일깨웠고 개인의 상상력,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대까지 끌고 올라가요. 또 보통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자, 앞에 신구존재가 귀족적이고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중심이고 보편, 이성, 질서 이런 것을 추구했다면 낭만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정서 또 인간의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워즈워드는 자연의 시인이라고 꼽히죠. 워즈워드의 자연과 평범한 일상에 대한 찬양은 굉장히 자연을 찬양해요. 그 찬양은 자체를 넘어 자연 이면의 신비와 새로움을 인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연의 신비로움 또 자연의 새로움을 인식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18세기 합리주의가 자연을 통해 신의 섭리와 질서를 목격하고 디이즘, 자연신론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낳았다면 워즈워드는 자연 속에서 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 또는 힐링 파워, 치유력을 발견하고 인식함으로써 자연 신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자연의 어떤 이런 신론, 질서와 섭리가 자연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워즈워드는 신의 무한한 가능성, 또 이 자연에 우리에게 힐링 파워, 치유력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자연을 인식함으로써 그 자연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 더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워즈에게 자연은 자연 그 자체로 신비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기억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자연, 그 자연을 감동을 받았으면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워서 다시 생각해 봐요.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자연이고 인간은 그 자연과 합일이 되었을 때 내추럴맨, 자연인을 획득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자연을 그대로가 아니라 집에 들어와 생각해보고 그걸 회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워즈워드는 인간이 자연을 떠나 고독과 명상 속에 놓이고 자연의 기억이 내면의 눈에 에피파니, 현현이 되는 순간이 바로 자연과 내가 합일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에 눈뜨는 순간이고 자연 속에 편재되어 있는 신의 무한한 능력을 물려받는 순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워즈워드의 학자들이 이렇게 워즈워드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보면 워즈워드에게 자연은 그냥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창조되는 자연이에요. Nature in the memory, 기억 속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예당 저수지에 가서 밤에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그게 어떤 작용을 한다. 그 자체로서 자연은 자신의 외부에 있지만 그 자연과 나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억의 자연은 그 집에 가서 누워서 예당 저수지 아름다운 광경을 내 머릿속에 끌고 오면 자연과 내가 합일된 내추럴맨, 자연인의 경지를 해당한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저 숲속에서 뭐 개구리 잡아먹고 뭐 인삼뿌리 캐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연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합일된 거.
워즈워드에게 자연과의 첫 조언은 여전히 설익은 기쁨일 뿐이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달아나려는 듯이 뛰어놀았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자유 빨간 거, 그가 자연을 떠나 고독, 침잠 등의 분위기에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내면의 눈에 현연한 에피파니,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의 눈에 자연이 확 나타나서 자연의 기억, 내가 그 호숫가의 아름다운 광경을 봤는데 그 광경이 어느 날 이렇게 내 머릿속에 확 다가오는 거. 야, 달빛과 수선화가 피어 있는데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자연과 내가 하별되는 순간인 것이다. 눈 뜨는 이 순간을 이건 뜨는이 아니지. 눈 뜨는 이 순간을 spurs of time 또는 recollection in tranquility. in tranquility가 뭐예요? 고요함 속에서의 회상. 고요함 속에서 회상해 보는 거예요. recollection.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불 속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숲속에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봤던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한 눈 뜨는 순간이며 자연 속에 편재한, 자연 속에 숨어있는 신의 무한한 능력을 물려받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추럴맨의 경지는, 아까 자연인의 경지는 따라서 생활의 무게에 찌든 사람들이 정서를 치유해주고 자연을 통해 만물을 꿰뚫어보는 해안의 경지이자 신의 창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그 시의 힘은 바로 이 순간에서 나온다. 그래서 워즈워드의 자연과는 이런 건데,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도 그런 거라고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워즈워드는 자연을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자연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조용한 가운데 멋진 마음에 나를 잃어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이 자연의 힘이 나의 힐링도 해주고 자연과 내가 합일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낭만주의의 어떤 지적 배경을 마련해 준 사람은 코올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코올리지. 이거 뭐 코올리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코올리지가 원래 발음이에요. 근데 이 코올리지가 어떻게 보면 더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배경을 제시했어요. 워즈워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워즈워드는 자기의 이론을 지키지는 못할 때도 있고 좀 애매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올리지는 그렇지 않죠. 바이오그래피아 리터라리아, 이 1817년 문학 이론서 중에 하나인 바이오그래피아 리터러리아, 여기에서 팬시와 이미지네이션을 분석했어요. 근데 지금도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팬시는 뭐예요? 문학 평전 13, 14장인데 팬시는 공상이라고 번역해요. 공상. 이게 뭐냐면 뭔가 이 생각과 저 생각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괜찮게 결합을 해서 제 삶의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물리적 결합만 하는 거. 이렇게 이것과 저것이 딱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화학적 결합은 뭐예요? 이거 A와 B가 붙어서 C라는 3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화학적 결합인데, 물리적 결합은 그냥 찌개를 끓이면 맛있는 찌개는 뭐예요? 이 맛 저 맛이 섞여서 제3의 맛이 나는 이런 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찌개라고 본다면, 물리적 결합은 서로 팬시는 뭐야? 물리적 결합인데 그냥 같이 한 솥에 놓고 끓이는 거죠. 그거는 제3의 맛이 안 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창조성 있는 거, A와 B가 섞여서 제 삶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움이 되는 것은 이미지네이션, 상상이에요. 팬시는 뭐예요? 그냥 두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구분을 한 사람이 코올리지다. 그러니까 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네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이오그라피아 리터러리아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은 어떤 기능에서거든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뭔가 두 개가 합쳐 새로운 것을 또 지향하고 있는 반면, 팬시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두 개가 그대로 섞여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에서 하위의 인식 능력이다. 이렇게 시는 어떻게 돼요? 이미지네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은 워즈워드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낭만주의 시인들을 쭉 한번 바이런, 셸리, 키츠 이와 같은 시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